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교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윤창중입니다. 윤창중 칼럼사랑 TV가 개국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대이변이라 할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요서울 TV를 통해서 윤창중의 시국 진단도 출범했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국민과 해외 교포 여러분, 전 세계에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서 정말 대이변이라 할 수 있는 뜨거운 반응과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윤창중 칼럼사랑 TV의 두 번째 칼럼, 그리고 일요서울 TV 윤창중의 시국 진단도 두 번째입니다. 정론 직필의 힘, 정론 직언의 힘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칼럼은 과연 현재 국민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씨가 전국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는 칼럼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볼 때 현재 박근혜 탄핵 정국과 광화문 촛불 시위 와중에서 여러분, 문재인 씨는 가장 큰 피해자라고 저는 단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벌이기 위해 광장과 거리로 나오는 수많은 보수 우파, 자유민주주의 태극기 세력은 물론 탄핵 반대 의사 표시를 하기 위해 나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태극기 세력의 마음속에서는 문재인이든 좌파 야당 누구에게든 다음 정권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 다음 정권이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자신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위를 뚫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탄핵 반대 물결이 반 문재인 세력으로 철벽처럼 문재인의 앞을 가로막을 것이라고는 아마 문재인 진영에서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광화문 촛불 시위의 가장 큰 피해자가 바로 다음 정권을 노리는 문재인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 전체가 이렇게 난리통인데도 자신의 지지도가 25% 안팎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당황하고 초조해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마의 25%에서 문재인은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지지도가 꼼짝 달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걸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문재인의 전술과 전략이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회하려면 할수록 거대한 문재인 비토 세력의 울타리 안에 갇혀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게 바로 지금 대선 전국의 구도인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문재인은 마의 25%
25%그 절벽에서 기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이 이번 광화문 촛불 시위 와중에서 범한 가장 큰 전술적 오류는 보수 우파를 불사르겠다. 보수 우파를 노골적으로 적대 세력으로 공격하고 나온 것. 그것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궁지에 몰리자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콘크리트 지지층까지 모조리 떨어져 나갔다고 대한민국 좌익 언론들이 그 선동질을 해댔죠. 그런데 그 문재인은 그런 선동을 그대로 믿고서 떨어져 나간 박근혜 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해서 보수 우파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보수 우파를 공격하겠다. 보수 우파를 불사르겠다. 이렇게 나온 문재인의 그 전술 전략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안철수와 함께 경쟁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주장하고 나온 것이 둘 다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당장 하야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을 형무소로 보내겠다는, 그래서 탄핵을 형무소에 가지 못하게 그런 상황이 온다면 탄핵을 하겠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친 것. 그래가지고 문재인보다 더 강경했던 안철수는 이 촛불 시위가 시작되자마자 사실상 대선 레이스에서 완전히 멀어진 거예요. 완전히 아웃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참 강력하게 당장 물러나라. 당장 물러나라고 이를 악물면서 소리친 사람이 바로 안철수였습니다. 안철수는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박근혜 지지 세력이 이제 완전히 떨어져 나갔다라는 선동에 본인이 속아 넘어간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안철수의 지지도가 그야말로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진 거예요. 언론에서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지지 숫자로 안철수가 곤두박질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안철수가 강하게 나오니까 광화문 촛불 시위대를 겨냥해가지고 옳지, 내가 이거 다 먹을 수 있다. 완전히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안철수가 치고 나온 거예요. 마치 무슨 시위 선동대처럼. 그런데 안철수가 곤두박질한 거 아닙니까? 지금 안철수는 윤창중이 볼 때 대선 후보 가운데 거론할 가치조차 없을 만큼 완전히 그야말로 무명의 대선 후보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씨가 만약에 그야말로 이 난세를 잘 관리하고 대한민국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면모를 보였다면 문재인 씨의 지지도는 폭발적으로 60%, 70%로 갔을 거예요. 근데 이 문재인 씨가 안철수와 경쟁을 벌이는 거예요. 이 경쟁을 벌이니까 어떻게 되느냐. 문재인을 지지하는 골수 좌파 세력, 그 25%만 똘똘 뭉쳐가지고 문재인을 지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25%의 지지도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 보수 우파, 자유민주주의 태극기 진영이 문재인에 대해 강한 문재인 불가론 그 불가 의사를 태극기 세력들이 신념화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문재인은 대통령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결코 문재인이 대통령 되는 꼴은 볼 수 없다. 이런 것이 신념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문재인이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보수 우파가 지금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부르는 이 태극기 진영이 문재인에 대해 거부 의사를 굳히면 굳힐수록 문재인은 민심의 구조를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수 우파가 문재인을 싫어하면 할수록 문재인은 더욱 좌파적 성향을 노골화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문재인은 비록 지지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지만 25%의 지지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결코 깨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문재인은 지금 좌파적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제도 자신의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 문재인이 답하다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관계를 극복할 수 있다면 대통령 당선 후 북한부터 먼저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 먼저 가겠다는 게 아니라 북한에 먼저 가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문재인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노무현이가 대선 후보 때 내가 대통령 되면은 나는 미국에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 흉내를 그대로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청년층의 군 복무 기간 있잖아요. 그것을 노무현 정권 때 18개월까지 줄이려고 했는데 이걸 1년까지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논산훈련소에 들어가서 1년이면 제대하게 나오겠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대한민국 국방이야 어떻게 무너지든 말든 오로지 청년층, 그 군대 가기 전에 그 청년층과 그 부모들의 그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과연 이런 문재인에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한미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에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부터 먼저 방문하겠다. 또 청년층의 고민거리인 군 복무와 관련해서 복무 기간을 1년까지로 줄이겠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이른바 좌파 꼴통 세력을 자신의 지지층으로 더 끌어들이고 또한 군대 복무를 앞두고 있는 청년층, 그 부모들을 더욱 우군화하겠다. 이런 속셈 아니겠습니까? 문재인은 이것 말고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거 연령을 18살로 낮추겠다는 거예요. 선거 연령을 18살로 낮추라고 하겠다는 건데 이게 무슨 의도겠습니까? 청년층은 나를 찍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계산을 했기 때문인데 문재인이
그렇게 얘기할수록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보다는 북한을 먼저 가겠다. 선거 연령을 그 18살로 내려야 한다. 북한에서는 17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선거 연령이 17살인데 대한민국은 지금 18살로 내리지 않으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 아니냐. 여러분, 여보세요. 북한이 그게 선거가 선거입니까? 북한 전 인민을 끌어다가 선거 때마다 99.9%의 투표율과 99.9%의 찬성을 이끌어내는 거기에 동원시키는 북한 주민의 선거 연령을 17살로 했다고 해서 문재인이 우리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냐? 여보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문재인 씨의 머리를 한번 저는 들어가 보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말하는 문재인 씨의 사유 체계를 저는 정말 해부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은 절대 25%대의 절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 스스로 촛불 시위 세력의 울타리 안에 가둬놓는 전술적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그가 25%의 지지도에 묶여있는 한 결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가정을 저는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25%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론조사에서 문재인이가 1등이 나오지만 그것을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불과 25%밖에 안 된다는 것을 태극기 진영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이 갖고 있는 25%라는 표는 좌파 진영의 표를 탁탁 긁어 모은 것으로 더 이상 중도 보수 우파를 향해 외연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그대로 고착화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인해서 제대로 후보를 만들지 못하면서 질이 멸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이제 임기를 마치고 귀국해 돌아다니고 있고 다른 후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별다른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이 비록 지지도 1위를 고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는 결코 무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망망대해만큼이나 넓은 나머지 75%의 유권자가 새로운 후보로 일순간에 쏠리게 된다면 문재인의 대통령 꿈은 무참하게 무너지게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지지도 1위라고 해서 100%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25% 미만에 불과하다고 저는 분석합니다. 문재인은 25% 지지도만으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본인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선 후보들이 4명이나 5명으로 난립해 주길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런 계산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 가운데 후보 단일화 작업이 안 돼 거의가 다 나오게 된다면 대선 후보 숫자가 4명이나 5명이 아니라 6명, 7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후보가 난립하는 시나리오라면 문재인은 25%대 지지도만 갖고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명, 5명, 6명, 7명이 나올 경우 산술적으로 문재인은 25%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예컨대 문재인 콘크리트 지지층이 25%라면 산술적으로 25%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후보가 난립한다는 것도 문재인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선거는 뭐냐면 1대1 구도 속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이는 것이 대한민국 대선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제가 1981년에 정치부 기자를 시작해서 30년이 넘도록 정치부 기자와 정치 담당 논설위원을 하면서 대한민국 대선판을 지켜본 결과는 대선 후보가 난립한다 해도 문재인의 생각대로 자신에게 대통령 자리를 상납해 주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다. 이걸 제가 설명드리겠어요. 제가 1987년 대선 때에 김대중 씨가 김영삼 씨와의 야권 후보 단일화 논란 때 김영삼 YS하고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할 필요가 없다. 나 혼자 나가도 단일화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른바 사자 필승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YS하고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으니까 그 국민들이 엄청난 비판을 한 거예요. 왜 단일화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김대중 씨가 만들어낸 논리가 뭐냐면 사자 필승론입니다.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 여기에 맞서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3김 모두가 대선에 나간다 해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논리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김영삼 YS가 소면 노태우한테 지게 되는, 패배하게 되는, 그래서 대통령이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자신은 3등에 그치는 참패를 겪었어요. 네? 4명이 나와가지고 25%씩 표를 얻은 게 아니라 노태우 대통령한테 표가 쏠리고 김영삼 YS가 대통령 되는 것을 앞길을 막고 자신은 3등이 되고 4등이 김종필 씨였어요. 저는 지금 여건이 비록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 해도 후보를 단일화하는 데 성공할 수만 있다면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는 나머지 최대 75%에서 적게는 50% 정도의 표가 무섭게 여권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결집하게 된다면 문재인의 대통령 꿈은 산산조각이 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문재인은 1980년대 대통령병에 걸렸던 김대중과 똑같은 생각에 빠져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이 골수 좌파 25% 지지도를 유지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김대중과 똑같이 하고 있다고 제 눈에는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나 김대중 씨는 말이죠. 세 차례 대선에서 무참하게 패배를 거듭하게 되자 1997년 대선에서는 급기야 자신이 평생 욕했고 자신의 표를 유지하는데 도구로 삼아왔던 뭘 하겠습니까? 군사 쿠데타의 주역, 군사 쿠데타의 주역 중에 한 사람이고 그것도 중앙정보부장 출신인 김종필 씨와 DJP 연합을 성사시켰어요. 자신이 평생 욕을 했던 김종필 씨하고 DJP 연합을 성사시키고 또 그것도 안심이 안 되고 모자랐다고 생각했는지 역시 군 출신인 박태준 씨, 그 포항제철 회장을 했던 박태준 씨를 DJP 연합의 대열에 참여시켰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대한민국에서 좌파 인물은 결코 좌파 세력의 힘만으로는 독자적으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문재인은 우파 인사와 연합하지 않고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구조 속에 완전히 갇혀 있다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김대중 이 좌파 정권이 대한민국에서 결코 생겨날 수가 없었던 것인데, 네? 결코 김대중 좌파 정권이 탄생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만들어줬냐? 김종필 씨가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김종필 씨는 보수 우파의 헌정사에서 가장 큰 오점을 남긴 사람. 지금 3긴 중에서 본인이 혼자 생존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말을 할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김종필 씨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정사에서 결코 실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사람이고, 두 번째는 누구냐? 바로 김대중으로의 정권 이양, 김대중 씨가 정권을 쟁취하게끔 김종필과의 연합, 그것을 방관했던 당시 현직 대통령 김영삼 씨입니다. 김영삼 씨가 이회창 씨가 미워서 자신이 속해 있는 소위 말하는 신한국당,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가 대통령 되는 것이 못마땅해서 이인재 씨의 대선 출마를 묵과하고 묵인하고 이인재 씨가 한나라당을 뛰쳐나가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무려 500만 표를 가져가게 한 김영삼 씨. 이 두 분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씨가 그렇다고 해서 보수 우파 진영으로부터 누구를 끌어올 수 있는, 연대할 수 있는 과연 인물이 현재 마땅한 인물이 있느냐? 현재 여권에서 대선 후보 임대하는 사람들 중에서 무슨 있지 않습니까? 유승민이니 이런 사람들, 남경필이니 이런 사람들이 설령 문재인과 연대한다 해서 참 경천동지할 만한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그야말로 골수
우파와 연대를 해야만 문재인 씨는 그 25%대의 그 마의 절벽을 깨트릴 수 있는 거예요. 경천 동지할 수 있는 그 연합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지금 무슨 유승민, 무슨 뭡니까? 남경필, 저 제주도에 무슨, 그게 누구죠? 원희룡. 남경필, 원희룡, 남희룡이 이런 사람하고 연대해봤자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저는 전혀 효과가 없다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 씨가 현재 25% 안팎의 지지도가 계속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여권 후보가 날벼락처럼 단일화되어 가지고 혜성처럼 등장하게 되면 문재인 씨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 있다. 이게 문재인으로서는 끔찍한 시나리오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씨는 현재 제2의 김대중의 신세가 되고 있다를 알아야 된다. 그 김대중 씨가 DJ가 김용필, 박태준과 같은 군 출신과 연합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자신에 대한 보수파 세력의 비토 심리를 도저히 자신의 힘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 DJ는 대선 때마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 김대중 씨는 대선 때마다, 그러니까 실패했던 대선 때마다 반드시 좌파 시민 세력과 연대해가지고 좌파 유권자의 표를 똘똘 뭉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보수 우파로부터 반발을 불러왔고 낙선의 고배를 마셔야 했고, 그래서 마침내 JP와 연합함으로써 보수 우파의 표를 분열시켜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태극기 진영에서는 도저히 다음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른바 비토 인물로 문재인 씨가 찍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다 해도 이념적으로 달라도 너무 다른 문재인 씨에게 표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이번에 신념처럼 굳어지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문재인 씨는 지금 약간 기술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사드 배치에 참 반대했던 입장에서 갑자기 사드 문제 해법은 차기 정부가 강구해야 하지만 한미 간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약간 그 방향을 틀고 있어요. 당연히 보수 우파의 그 문재인 비토 심리를 줄여가지고 외연을 확대해 볼 계산이지만 이 정도의 제스처로 보수 우파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2007년 11월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 때 대북 비선을 통해서 김정일에게 인권 결의안에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사전에 물어보며 내통한 과정을 주도한 사실이 노무현 정권 당시 외교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씨에 의해서 폭로됐고, 그래서 친북적이고 종북적이다 라고 확인된 거 아닙니까? 보수파 세력으로서는 문재인 씨를 이념적, 사상적으로 도저히 대통령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문재인은 김정일의 천안함 폭침 참사와 연평도를 포격 도발로 대한민국이 쑥대밭이 된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이 노무현 김정일이 합의한 14 공동선언을 부정하고
폐기해서 이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태가 일어났다고 한 사람이에요. 북한의 무력 도발 책임이요, 김정일이 아니라 이명박에 있다고 한 사람입니다. 문재인은 남북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평화통일에 가깝게 접근했다고 했습니다.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고 했어요. 참으로 억장이 물어준 얘기죠. 대한민국 보수파 세력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거의 공산화 전 단계까지 질주했다고 보는 이 노무현의 폭주에 대해서 말이죠,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그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살았던 그 세월, 그 10년의 잃어버린 세월에 대해서 문재인은 뭐라고 했냐.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통일할 수 있는 꿈을 꾸었다고 헛소리를 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참으로 피가 거꾸로 솟게 하는 그의 친북적 대북관의 태극기 신형은 이번에 문재인이가 보수를 불사르겠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엄청난 위기감 속에서 어떤 경우든 그의 집권만은 막아야겠다, 어떤 경우든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집권하면 김대중, 김정일이가 2000년 6월 15일 합의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통해 한반도를 통일하겠다고 공언하는 극좌 인물이라고 저는 문재인을 분석합니다. 자신이 집권하면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남북한을 통일하겠다는 문재인에 대해서 과연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도록 방치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문재인이 갖고 있는 이념적, 사상적, 의혹, 이념적, 사상적으로 도저히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되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는 것과 동시에 현재 문재인이 갖고 있는 25%대의 지지도로서는 결코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칼럼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